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데이터 3법 풀렸지만 시행령이 족쇄다. 그동안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보호를 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고민이 많았었죠. 그런데요, 개인정보법 시행령 곳곳에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굉장히 엄격해서 사실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막히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 범법자 될까 두려워 이대로는 신사업 진출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진실을 고백할 땐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진실을 고백을 할 때 화해와 용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발포 명령자 민간인 학살 의혹 밝혀내고 개헌을 한다면 헌법 전문에 5.18 뜻을 살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정의연 위안부 쉼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계평가에서 F를 받았다는 내용이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뭔가 평가를 했어요. 이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나 회계 부분에서는 F를 받았다는 겁니다. 낙지 아닙니까, F는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그 평가의 이유가 있는데 영수증 미비 그리고 절차 위반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윤미향 당선인 아파트 이 매매 이 부분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산 돈 출처에 말을 바꿨다. 처음에는 집 팔아 자금 마련했다는데 뭐가 좀 논란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당시에 모아뒀던 적금을 깬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또 논란이에요. 자,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역시 정대협, 정의연의 이제 전신이죠. 관련 기사가 또 있습니다. 정대협에서도 5년간 2억 6천만 원 증발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참여연대 간부 김경률, 이분은 전문가시죠. 분석을 했는데 뭔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회계장부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돈이 여기 보면 이렇게 좀 추정을 했는데 횡령 가능성 배제 못한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정의연은 국고보조금 회계장부상으로 뭔가 누락된 부분 지적을 받고 있죠. 그런데 앞서서 정대협 역시 5년간 뭔가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장부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정의연이나 정대협 과거 인물들께서 뭔가 좀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김상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F등급 평가입니다. 방금 일면 기사에서 봤습니다. 쉼터와 관련해서 회계 평가를 했는데 F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과는 달랐다. 어제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한 모습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북한 유튜버. 북한의 이른바 선동술. 변화가 오는 건가요? 유튜버를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위기의 아베. 지금 아베 일본 총리 정치적으로 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몸 낮춘 통합당 5.18 망언 거듭 사죄를 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의 태도 역시 좀 달라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통합당을 바라보는 호남 분들의 태도 역시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진 기자들이 아마 기다렸다가 포착한 모습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새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아있다가 인사를 받으러 오는 모습이고요. 여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서서 숙이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제 포착하기는 어렵지만 사진 기자들이 기다린 끝에 아마 이 찍은 사진 같은데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인사하는 모습이고 인사를 받으러 일어나는 모습 이렇게 포착돼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야 기념식에서 진상규명 한 목소리다. 주호영 원내대표, 인물위한 행진곡 재창, 민주묘지 참배 이런 모습 보였고요. 당에서 딴소리해서 상처 드린 것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기념식 후에 현장에서 최고위를 개최했다. 그리고 초청 못 받은 미래한국당도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런 내용까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 기사 내용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와 성격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갈등과 상처를 모두 치유하고 5.18 정신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모습과 1년 전 모습을 차례대로 영상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1년 사이에 많이 달라진 모습 분명해 보입니다. 1년 전과 저는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결국은 20대 국회의 야당이 총선으로 심판을 받았고 사실상 대통령 탄핵이 3년 전에 있었지만 국회 탄핵은 야당에 대한 탄핵은 4월 총선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번 보여지는 총선을 거거든요. 통해서 그 모습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4월 총선을 거치면서 야당이 위상이나 위치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의 역사적 의의나 평가 그리고 진상규명 그리고 왜곡 망언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저런 말을 할 때 실리는 힘과 국민의 심판을 받고 나서 저런 말을 할 때 받아들이는 아마 5.18 유가족들이 받아들이는 게 또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것은 20대 국회의 심판을 받은 것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제 모습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정치적 상황에 변화가 있었다. 그 바탕이 깔려 있다라는 분석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통합당 내부에서 총선 참패의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는가? 국회에서 토론회 세미나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와 관련된 한 가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실려 있어요. 보겠습니다. 통합당 10년은 뒤쳐져 있다. 그럼 비교 대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정당에 비유하면 10년은 뒤쳐져 있다. 막말, 올통, 호통 싹 버리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통합당의 모습은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버려야 한다는 질책이 나온 겁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총선 평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주최를 한 건데요. 내용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지금 몇 가지 대목들이 소개돼 있어요. 여기 보면 장경삼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에서 어제 이제 뭐 분석을 한 내용을 좀 소개했는데 이런 말을 했네요. 차기 대선 유권자의 70%는 그러니까 유권자의 70%는 보수의 비호감을 품고 있다. 그럼 이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대선이요. 비호감 비율이 70%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김웅 당선자의 얘기도 소개돼 있습니다. 통합당은 세상에 10년은 뒤처져 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유권자 보고 선택하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좀 더 소개가 돼 있네요. 여기 보면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양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했습니다. 양당을 직장 상사에 비유하면 통합당은 자기가 좋아하는 라떼 대신 아메리카노를 주면 면전에서 버릴 것 같지만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면전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버릴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면전에선 마시는 척은 하다가 나중에 버릴 것 같은 이미지다. 이렇게까지 비유해서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좀 더 볼까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쪽 좀 잡아주세요. 이 김웅 당선자의 설명입니다. 보수 정당을 지지하면 친구들에게 창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뭐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통합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18 매듭을 풀고 극우와 절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5.18 보수 진영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다. 쇄신 안 하면 영남 자민련 몰락 우려가 있다. 그리고요, 극우가 보수 본류 같은 상황 비정상이다. 이런 지적들이 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요 부분은요, 먼저 윤기찬 변호사 지금 통합당에 계시니까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기찬 변호사는 지금 기사 2개 제가 소개해드렸거든요. 이런 질타죠? 질타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죠. 일단 5.18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듭이 젖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일부 분들이 당내에 그 지도부 경선에 나오면서 갈등 구도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당 입장과 달리. 그래서 지난달 반성과 저희가 사과는 했었는데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사실 기자간담회에서 사과를 했었거든요. 저런 목소리는 허위이고 당의 목소리가 아니다. 국민께 사과한다는 말씀도 했는데 이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질 않았던 것이죠. 징계 수위나 징계 지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이 마무리졌던 것 같고 당의 정책 노선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총선 패배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세계적 흐름을 보면 1890년도부터 1930년대까지는 다시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이런 입장이었고 그 후에 공황이 오면서도 국가가 개입하다가 다시 1970년대 이후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국가가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세계적 흐름인데 경제 정책만 볼 때 지금 보수당이라는 입장에서 이념에 매몰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 재화가 골고루 배분되는 문제도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 문제도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보수의 다수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동체가 무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수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로부터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개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 같은 것도 일부 나옵니다, 목소리가 보수에서. 그리고 다만 기본소득을 말하면서 노동개혁도 같이 하고 기업규제도 일부 풀자라는 세 가지 이제 3종 세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념하고 상관없는 공동체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일본 젊은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보수의 행보를 보면
이념에 연역적으로 너무 매몰돼 있는 행보를 해왔다. 현실을 반영한 기납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지금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공감하고요. 상당 부분 보수가 좀 어떤 사회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노선으로 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선 두 개의 기사는 주로 보면은 통합당과 관련된 어떤 태도의 문제에 대한 질책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윤창현 변호사께서는 그거와 아울러서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추구했던 어떤 정책 방향, 정책 노선 이런 거에도 지금은 조금 더 생각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요 기사 잠깐 요 대목 볼게요. 요 김상일 평론가께 질문 드릴게요. 여기 보면 두 당을 비유해서 나타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통합당 각각 비유를 했는데 통합당은 마음에 안 드는 시키지 않은 아메리카를 주면은 면전에서 벌 것 같은 당이다. 근데 반면에 민주당은 면전에서는 마시는 척은 하지만 나중에 벌 것 같다. 이렇게 비유했거든요. 이 비유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건 주관적인 것 같고요. 예. 뭐 진정성이 중요한 때죠. 예. 뭐 이렇게 쇼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쇼도 못하는 거는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받아들여지는데. 아예 쇼 자체도 못한다. 그리고 그렇죠. 여기는 예. 척이라도 좀 한다. 뭐 이런 비유 같아요, 지금. 그런 건데 예. 뭐 민주당이 그렇게 진정성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요거는 좀 약간 좀 그렇죠.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네네.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뭐 지금 많은 단어들이 나오면서 이런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약간 본질을 못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보수의 길. 다시 말해서 보수가 추구하는 게 공공선과 사회 안정성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국민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 방향을 견지를 하면 수단들은 거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수단을 앞에 놓고서 생각을 하는데 그 수단이 또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는 쪽으로 이게 그 편향이 돼 버리니까 길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방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말을 하지만 과연 보수의 길을 가는가 이건 아닐 것 같다는 거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 너무 본인들이 다시 이거 자신들의 당세를 다시 그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거에 또 매몰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게 나쁘진 않지만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보수의 길이 뭔지 정체성이 뭔지 거기에 국민을 앞에 우리가 세워놓고 생각하는지 이걸 바로 세워야지 뭐 방법론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약간 그 미봉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양지열 변호사는 요 대목에 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김웅 당선자가 아까도 소개해드렸는데 요 얘기예요. 보수 정당을 지지하면 친구들에게 창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변에서 혹시 이런 말씀하시는 분 들어보셨어요? 제 주변에 저런 얘기를 할 만큼 젊은 친구들이 좀 많지는 않아서 저도 세대가 저 얘기는 아마 지금 젊은 층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웅 당선인이 만나봤었을 때 최근 총선 이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때 기울어진 운동장, 보수 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주류가 뭐 세대적으로는 진보 쪽에 더 가까워진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들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보였던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과거의 자유한국당의 보는 모습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뭐 좀 어필을 못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런 말씀도 같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앞서 두 분도 여러 가지 진단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쪽도 좀 짚어보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저 얘기 오늘 어제 이제 세미나에 나와서 특히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도 그렇고 뭐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위기의식 같은 것들 분명히 있어요. 그거 변해야 된다는 목소리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극복해내야 될 당내 과제는 안정권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영남권, 뭐 대구 영남권에 계신 분들이 그럼 바뀔 수 있을 것이냐.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는 미래통합에서 가장 많은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 과거의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도 당선이 됐고 앞으로도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사실은 어찌 보면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번에 미래통합당 지역구 당선자분이 80명이 넘죠. 근데 그중에서 10명 이상이 사실 영남권 지역에서 지역구를 통해서 당선하신 분이거든요. 아까 그 부분을 양지열 변호사가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뒷말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어제 좀 새롭게 이슈가 좀 내용이죠.
윤미향 당선인이 2012년 그리고 13년 이때 당시에 집을 매매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미향 현금 2억 논란에 오전에는 집을 팔아 마련했다. 그런데 오후에는 적금을 깼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관한 설명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 자금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논란입니다. 이걸 해명을 번복했다.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는 제목에다 달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의 곽상도 의원 집 한 건 10개월 뒤인데 무슨 그전에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는가 이렇게 다시 추궁을 했거든요. 그러자 2012년 일이라서 다 기억을 못한다.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그 당시에 적금을 깼고 일부는 뭐 대출 그런 형태로 좀 받아서 자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그러자 다시 또 의혹 제기가 있는 거죠. 여기 뭐 개인 계좌 후원금 사용처 수상하다. 뭐 이런 의혹 제기를 또 내놨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안성에 있는 쉼터. 이 쉼터에 대해서 그동안 이 해명이 이랬어요. 사실은 서울 마포에서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기부받은 금액이 10억으로는 마련하기가 어렵다. 다 10억 이상이더라, 가격이. 그래서 가격을 맞춰서 안성에 있는 쉼터를 마련한 거다. 이런 설명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마포엔 10억짜리 없었다는 윤미향. 실제로는 10억 내 거래가 다수였다. 이건 또 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상황이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포에서. 안성 쉼터와 유사한 조건의 주택 확인을 해보니까 10억 이하 매매 총 14건이 있었다. 구하려고 했으면 구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마포에서 안성으로 장소 변경 이후엔 정의원 공동 모금회에서 제안했다. 그러나 모금회 측은 정대협이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뭔가 좀 말이 자꾸 바뀌고 있다. 설명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 뭐 윤미향 당선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 한 설명과 해명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그 땅을 그 박물관 옆에 건물을 책정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예산 조사를. 그런데 10억으로 그 마포의 어느 곳에도 그 집을 살 수도 없었고요. 저희가 서울에서 그 금액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정말 조금 많은 기간을 그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모금회가 경기 지역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경기도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택 비용들이 10억을 넘었고 또 비용이 조금 그래도 10억 아래면 그 어떤 적합성이 떨어졌고 예. 그래서 결국은 안성까지 오게 되었고 힐링센터를 매입하게 된 거예요. 네, 최영수 의원님. 뭐 여기 기사에도 소개돼 있고 영상 통해서도 역시 나와 있는데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지적했던 그 아파트 경매를 얘기하자면 요즘은 이제 경매가 많은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동력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재테크 수단입니다. 경매에서 되자마자 보증금을 10% 내야 되고 잔금 내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굉장히 걸리거든요. 짧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100% 현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 현금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고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도 현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는 것에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이런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한 8년 전이기 때문에 뭐 기억의 차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기억에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재테크 수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는 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 못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금 윤미향 당선자의 해명과 진실 사이에서 이것 하나만 뭐 착오가 생겼다면 8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에서 해명과 실제 사이에서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갈수록 진실성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제대로 규명이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좀 상처를 받았던 것은 여당이 친일 세력의 공세다.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이 비판하는 사람들을 어떤 프레임에 가둬버릴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 그럼 최영선 의원께서 스스로 내가 친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분명히 사실과 이 해명 사이에 그 괴리가 있어서 뭔가 이 해명을 규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친일 세력이다 하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그 어떤 의혹을 제기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럼 나는 뭐지? 이런 느낌. 그리고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이용수 할머니인데 그럼 이용수 할머니도 지금 친일 세력이 된 것인가?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요. 과거에 어떤 이제 독재 시대 때 비판 세력이 독재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독재 세력이 이 빨갱이 아니냐 해가지고 색깔론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떤 문제를 오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친일 세력 공격은 너무나 좀 그 과거의 색깔론하고 바로 대비되는 그런 측면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여당도 지금은 개별의 해명과 실제 사이에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판단을 해야지 너무 큰 프레임에서 이 문제를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문제가 있으니까 들여다보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다른 거하고 좀 연관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뭐 여기 아파트, 그러니까 경매로 구입한 아파트 관련된 자금 얘기인데요. 다음 기사는요, 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쉼터의 건물이 크기, 그 건축 대장상의 뭐 크기와 실제 뭐 밝힌 크기가 뭐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87제곱미터 쉼터 건물이 건축 대장엔 195제곱미터랍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상한 증개축. 자, 여기 표를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쉼터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수치를 좀 봐주십시오. 정 의원이 설명한 수치입니다. 총 면적, 그다음에 1층, 2층, 뭐 창고까지 숫자가 있죠. 그런데 실제 건축물 대장상 크기는요 다릅니다. 작습니다. 그건 뭐예요? 소위 말해서 장부상, 공인을 받는 장부상에 기록된 면적과 실제 정 의원이 밝히고 있는 정 의원이 알고 있는 면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증개축을 했던가 아니면 정 의원의 설명이 잘못된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그 쉼터에 가서 실제 측량을 해보면 됩니다. 실제 면적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이 쉼터에 대해서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미향 부친 거주 외부 창고 건축물 대장 등본에는 없어.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이 지금 설명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대장상. 그럼 아까 말씀드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증개축을 모르게 했다든가. 지금 안성시에서는 모른다는 입장이거든요. 그거를 모르게 했다든가 아니면 정 의원의 면적 설명이 잘못된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좀 개운하지 않습니다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쉼터 공동모금의 회계평가에서 F등급, 2015년 사업평가는 C등급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뭔가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지금요. 모금의 경고조치리 정대협 매각 밝혀 서울 아닌 경기 쉼터 제한도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냈습니다. 양주열 변호사. 뭔가 굉장히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불투명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뭐 스스로도 뭐 일부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의연 같은 경우에 지난 30년의 역사 중에서 주목을 받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특히 정권 차원에서의 도움을 받고 하는 거는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회계 규모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폭증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일부 기사에 따르면 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로 뭐 16배 가량이 늘었다라는 기사 같은 것도 제가 기억이 좀 나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는 부분하고 또 이 위안부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이 부분을 일본으로서 사죄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 사회 변혁 운동 차원에서의 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마구 좀 섞여 있으면서 이것들이 어찌 보면은 좀 정돈될 시간이 없이 우리 흔히 말하는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없이 좀 컸던 부분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돼야 될 사실은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마음 부분들을 좀 놓친 것 같다. 결국 그 부분이 다른 어떤 지금 뭐 안성쉼터 같은 경우도 할머니들만 놓고 본다면 저렇게까지 마련할 필요가 저는 과연 있었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연에서는 좋은 건물 새로 지은데 뭐 이렇게 뭐 좀 그런 데를 마련을 했는데 사실 막상 할머니들의 연세를 고려한다든가 할머니들의 거리성이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좀 그 건물이 낙후되더라도 오히려 서울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여기까지 이동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중심이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정의연이 원래 추구하고 싶은 목적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잃지 말아야 될 것이 할머니들에 대한 그 중심이었는데 결국 그게 좀 흐트러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윤미향 씨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287제곱미터라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왜냐하면 건축대장에도 없고 등기부등본에도 없으면. 좀 약간 건축대장에 나온 수치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가 뭔지를 일단 밝혀야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공사 단가를 좀 늘리기 위해서 연면적을 늘렸다라는 의혹 하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실제 윤미향 씨가 밝힌 저 면적이 맞다면 이제 불법 증개축 문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상에는 1, 2층만 나와 있고 합쳐서 195m인가 5제곱미터입니다. 약 한 60평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실제 저건 87평 되는 겁니다. 27평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창고는 분명히 외부 창고는 불법 개축을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윤미향 씨가 287제곱미터라고 한 근거를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회계 관련해서는 F등급 맞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저 관리에 드는 비용이 실제 실비가 나가는 게 있고 전기료 같은 게 그게 약 한 뭐 2천만 원 정도 되나 봅니다. 그리고 윤미향 씨 아버님께 드린 그 소위 말하는 봉급 비슷한 관리비죠. 그 봉급이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나눠서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합쳐서 그러니까 9천을 막 이렇게 합쳐서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적정한 지출이었느냐에 대해서 보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분화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 뭔가 지금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건 F등급이라는 건 상당히 가장 낮은 등급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결국 회계 처리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고 이 부분은 뭔가 하여튼 그 과실을 좀 넘는 뭔가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큰 거는 쉼터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할머니들이 가서 사시지 않았고 할머니들 가서 쉬시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왜 했는지 그다음에 왜 고가로 매입을 했는지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고급장제를 사용해서 건축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매수인과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매수인은 싸게 살려고 하는 거고 매도인은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건데 시세라는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보면 다 시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에 불구하고 3억 3천만 원 정도 비싸게 샀다는 부분은 이것은 해명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뭐 의혹 제기가 있고요. 계속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또 의혹 제기가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 그리고 과거의 구 정대협 억울할 대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많은 분들이 의혹 제기하고 있거든요. 명확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사항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뭔가 고민 속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윤미향 엄중하게 보고 있다. 분위기 달라져. 여당 내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당과 깊이 있게 상의 중 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 말이고요. 그러나 중론은 그래도 지켜야 할 카드다. 아직까지 당의 분위기는
이렇다. 이렇게 또 소개도 돼 있습니다. 자,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여론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여론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희 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의 여론 변화도 분명히 있다. 오늘 윤미향 당선자가 안성에 3군데나 돌아다녔다. 지금 이 쉼터를 매입했던 그 곳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시가가 싸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을 예. 명확하게 빨리 오늘 중에 예. 소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게 되고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김상일 평론가, 네. 민주당 내 분위기가 진짜 어떻습니까 지금? 당 분위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예. 숨을 죽이고 관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의 동향을 좀 보는 건가요?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기사가 좀 나와서 당원 게시판을 권리당원 게시판을 좀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비판과 그다음에 어떤 보호 이 사이에서 비율이 한 6대4, 7대3 이 정도로 좀 약간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쪽이 많은 게 좀 사실이더라고요. 비판 쪽에 약간 좀 무게가 좀 가 있습니까? 당원 게시판은 좀 그렇게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뭐 엄지 가지고 이렇게 위로 아래로 해가지고 하는 버튼 있잖아요. 버튼도 사실상 위로 이렇게 비판하는 쪽으로 지지하는 찬성하는 쪽 기류가 좀 더 많은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미향 당선자가 지금 두 가지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공인이 되실 거잖아요. 공인으로서 활동할 자세가 돼 있나? 그게 문제고요. 그러려면은 해명을 이렇게 대충 해명하고 쉽게 넘어가려는 방식의 해명은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지. 국민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에 이런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은 신뢰를 획득하기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위법적인 사항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회계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법이거든요. 그 회계 지침을 어긴 거고 시행령을 어긴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매입을 하고 매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배임의 어떤 가능성도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제가 짚자면 정부의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정부요? 아무리 좀 조심하는 뭐 분위기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은 회계검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른 단체는 회계검사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 완전 이중잣대입니다. 이 정도 논란이 됐으면 들어갔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보조금관리법 36조에 의하면 필요시에는 회계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근데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택구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금 출처가 거짓 해명이 되고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정도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부분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태도도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어떤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일부 기사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은 앞서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양정숙 당선인이 있었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의 경우와 이번에 윤미향 당선인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당시에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뭔가 제명 조치도 있었고 뭐 이랬었다. 그러나 이번에서는 여권에서 반응이 좀 그렇게 즉각적이지가 않다. 뭐가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양정숙 당선인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는 이 사회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국민의 힘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함께 잘 할 수 있느냐, 그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당의 태도는 뭐 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좀 자칫 굉장히 좀 사안 자체가 좀 심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정체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자라는 조심성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좀 국민에게는 그런 걸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어떤 노력의 모습 정도는 보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선 의원께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당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아까 양정숙 당선인과 비교하면은 공가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관은 최근의 관은 보이지만 공은 무엇이냐 했을 때 공가가를 비교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정의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과가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지만 사실 30년 가까이 해온 이 문제 그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나 의제 설정 이런 거에 대한 공이 흐트러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높은 평가를 받아왔죠, 그 부분은요. 그렇죠. 아무리 회계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공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겠죠. 분명히 공이 있고 지금 과가 있을 때 이것을 어느 비중으로 둘 것이냐 이 부분은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의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본다면은 30년 가까이 해온 공은 공대로 두고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과에 대해서는 이것만 집중적으로 또 따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윤미향 당선자가 정치인으로서 이미 발을 이제 내디뎌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인은 검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고 정치인은 사실 이런 의혹적이나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까지 다 받아들여야 이제 정치인의 그 기본 자세라고 본다면은 저는 여당이 계속해서 두고 보자. 할 단계는 아니다. 뭔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자체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3명의 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이야기들이 좀 뒤에 있습니다. 3명의 인물 사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물입니다. 신상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고요. 어제 언론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갓갓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얼굴 드러낸 갓갓 문형욱 잘못된 성관념 가졌다. 어제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왜 그렇냐라는 질문에 잘못된 성관념 가졌다. 그래서 성착취 피해자 21명, 검찰 송치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주빈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기에 지금 영상에 나타난 조주빈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관련이 없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잡혔죠. 먼저 신상 공개됐죠. 그리고 하는 짓, 수법은 같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지열 변호사. 관련이 없는데 갓갓과 조주빈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범행 그 방식이나 여러 가지 수법은 비슷하게 같거든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어떤 형태 우리가 통칭해서 N번방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각 텔레그램 방들의 숫자를 붙였다는 의미에서 N번방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주빈 같은 경우는 이제 그중에 비슷한 이름으로 본인의 어떻게 아이디를 일단 박사방이라고 운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시작한 게 지금까지는 갓갓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주빈이나 다른 사람들하고도 비슷한 방법을 썼던 건 맞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 갓갓 문형욱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처음에는 2018년부터 범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잡고 보니까 본인 얘기로 2015년부터 그러니까 5년이나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형욱이나 조주빈과 같은 형태의 또 많은 무수한 텔레그램 방 내지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실제 조주빈이 검거된 이후에도 조주빈 잡혔더라도 조금 지나면 사회에 관심이 덜해지면 다시 운영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좀 황망하긴 합니다만 조주빈을 숭배하는 듯한 그런 방들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또 경찰의 수사의 대상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드러나지 않은 조주빈이나 문형욱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좀 모를 그럴 상황이란 거고 저는
잘못된 성관념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이 문영욱의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게요. 예.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식의 성관념을 가졌든지 간에 그건 저는 사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인의 성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착취했고 고통을 줬잖아요. 그걸 아직도 본인은 그걸 잘못된 성관념이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 남에게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이 인격에 파괴되게 되고 정신적 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단순한 성관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놀랍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 젊은 친구들 사실 25이고 5년 전이면 이제 20살, 19살입니다. 공개된 조주민도 20대였고 공공으로 신상공개된 두 사람 10대예요, 아직도. 왜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면서도 이걸 성관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는 좀 더 깊게 바라봐야 될 사회 현상이 좀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성관념 가졌다. 아마도 재판을 받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이게 뭐 반영이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저런 정도로 양형에 참작되거나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입혀놓고도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혔는데 내가 잘못된 어떤 성적인 걸 즐겼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고쳐서 이거를 좀 사회의 문제화 삼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지 않으면 보장이 없어. 누구 하나 처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윤시환 변호사, 이런 사안 불거할 때마다 매일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지적이.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걸 처벌하긴 하지만 그 수위가 왜 낮은가? 왜 외국에 비해서 우리는 항상 이게 형이 낮은가? 이 지적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요. 그 아청법 상에 사실 처벌 수위는 낮은 건 아니에요. 제작하는 경우에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거든요. 살인죄하고 형량이 같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 그렇게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양형 기준이 다른 거죠. 이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이 법원에서 적용할 때 또는 검찰이 그 구형할 때 기준이 좀 너무 낮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차제한 아마 그 부분이 시정이 될 것 같고요. 별도의 법을 만들기보다는 양형 기준을 높여서 처벌할 필요가 있고 문영욱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잘못된 성관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경제적 이득 목적의 범행은 아니었다라는 간접적인 항변이라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분은 양형상 본인은 그런 주장을 깔려서 나중에 할 건데 법원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영리범으로 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저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영리범에 대해서는 그 이익도 물론 철저히 환수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몇 배에 대해 해당하는 벌금도 병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일반적인 경제범죄에서는 벌금을 병과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범죄만큼은 없어요. 그래서 벌금 병과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행으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그것까지 벌금으로 뭔가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네요. 추징할 수 있는 건 있지만 벌금 병과가 굉장히 피고인들에게는 어떤 압박감을 줘요. 이것을 만약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또 환영 유치돼서 그만큼 살거든요. 징역형 플러스 벌금을 병과하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은 입법자들이 이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제안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밑에 보시죠. 평양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뭔가 유튜버에 동영상을 올리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요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평양의 은하입니다. 이름이 은하라고 소개를 합니다. 김정은 띄우는 북한 유튜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브이로그 통해 관광지 소개하고 코로나 등 북한 현안 적극 대응도 SNS 통한 선전선동 계속될 듯하다. 여기 보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요. 무슨 백화점 가보기 하면서 직접 뭘 소개하는 이런 모습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배경이 있을 거예요. 이 기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현실적이고 참신한 선전, 선동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는 거예요. 참신한 방법을 찾아라. 그러자 여동생 김여정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배경이랍니다, 지금. 그럼요. 어떤 영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Good afternoon. This is Una from Pyongyang. Today I come up with 3 new updates about DPRK.
DPRK has celebrated the May Day with a special event. The Suncheon Phosphatic Fertilizer Factory was completed. The respected Marshal Kim Jong-un personally took part in the completion ceremony and cut the tape. This is a particularly great news for all farmers in the country. Then what makes this event so special? 네, 지금 보시면 저런 영상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그러니까 저게 전 세계를 상대로 뭔가 알리겠다, 선전하겠다 이런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내용인데 그 대목 중에는 김정은 띄우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전, 선동술이 약간 변화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그에 맞춰갔다. 참신한 방법을 찾으란 지시가 배경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영상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렇게. 맞아. 저런 모습들이랍니다, 지금. Hi, I'm in a farm today, and this is so exciting to be out here in fresh air. And finally, the farming season has 지금 started. 여기는요, 북한의 농장을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입니다. 뭐 농사짓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또 그걸 영어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북한 역시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방법은 참신한데 그 유튜브의 특성을 좀 이해를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저런 거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양을 올리고 다양하게 올려서 사람들이 그 재미로 계속 보게 해야 되는데 지금 2017년 8월에 개설했는데 40여 개 영상만 올라왔다고 해요. 그러면 양쪽으로도 너무 적고 내용이 굉장히 이거는 정부에서 좀 만들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좀 약간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유튜브 굉장히 다양하고 그 활발한 그 유튜브의 특성 그걸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참신한 방법을 찾았지만 그런 특성까지 활용하기에는 통제 수단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어요. 북한은 굉장히 통제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한번 열어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공유하게 하고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면 사회 통제에는 굉장히 그 치명적인 그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는 첫발 정도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유튜브 채널은 뭐 에코 DPRK 이런 이름으로 달려 있어요. 그리고 2017년 8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영상은 한 40여 개 그리고 7천여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정 명칭 그리고 공개된 영상 내용을 보면은 이게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설명까지 좀 담겨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조선중앙TV에서 그 웅변하는 듯한 근엄한 목소리의 아나운서가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네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고 나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북한 사회의 고민을 담아서 저거를 영어로 녹화를 했겠죠. 저게 이제 한국말로 했을 때는 북한 주민들도 뭐 접근하고 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자신감이 없는 것 같고 외국인들만 상대로 보여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내용이라든지 이런 방식이라든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좀 정부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 하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튜브에서 그 자기들이 원했던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의문이 드네요. 좀 더 많은,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야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유튜버를 취했는데 내용은 과연 그게 유튜브하고 맞는 것인가?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분들요 보시면 엄청난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제작을 하고 있죠. 과연 그런 수준까지는 도달한가? 이거는 약간 의문이다라는 오늘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요. 일본 아베 총리입니다. 뭐 아침에 매일경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오늘 또 등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아베 말이 먹히지 않는다. 어떻게 된 겁니까? 총리인데 말이 안 먹힌답니다. 일본에서. 일단 여기 보면은 그래프 좀 봐주세요. 아베 총리의 지지율 추이 이렇게 돼서 요 지지율이 45%가 지난해 10월 가을이거든요. 쭉 떨어집니다. 올해 1월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조금 올라갑니다. 4월에. 그랬다가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33%를 기록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보면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33%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를 설명하고 있어요. 정권이 검찰 간부의 정년을 결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논란이 참 많았는데 결국 좌초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걸 왜 만드나. 검찰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는데 단 정권에서 동의할 때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반감을 가는 거죠. 검찰 통제하려는 거냐. 그래도 법안 밀어붙인 아베 리더십 타격을 입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위기 대응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한 달 사이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그리고 이딴 실책에 관료 등도 등 돌리는 분위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도자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이유 가장 클 겁니다. 경제입니다. 바로 경제. 1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추락하는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 이른바 돈을 굉장히 많은 푸는 정책인데 그동안 효과가 있다는 평가 받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게 되고 있답니다. 1분기 GDP, 국내 총생산 성장이 마이너스 3.4%입니다. 5년 만에 최악입니다. 그런데 2분기는요, 마이너스 21%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제가 힘들어진 거죠. 그 상황에서 정치적인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안 통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말이 안 통한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일단 정치인은 지지율이 곧 발언권이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발언권이 약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부터 처음에 유람선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워낙 우왕좌왕했고 그다음에 올림픽을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왕좌왕하는 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대응에서 칭찬을 받고 있고 잘했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기본으로 경제를 보면은 정부는 제대로 대응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경제가 나쁜 거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대응도 우왕좌왕하더니 경제도 이렇게 나빠진 거 아니냐.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같이 섞여버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나쁜 것이 아베 총리의 책임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인은 경제가 나빠지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발언권이 안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목에 말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총리의 지지율, 그 총리의 정치적인 위기 상황을 보고 이 지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락하는 아까 앞에 기사는 말이 안 통하는 이런 표현들이 제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고3부터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다른 학년 학생들도 이제 등교할 예정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석 달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에 좀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한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이번 입시에서 고3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와 관련된 기사가 좀 있습니다. 보시죠. 유은혜 교육장관, 부총리 겸 교육장관, 대입에서 고3이 불이익 없도록 대교협과 협의한다. 대교협은 전국의 대학들을 대표하는 단체죠.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어제입니다. 담양 고교에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학부모들께서 질문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대교협과 협의한다라고 밝힌 거예요. 재수생과 형평, 보완책 마련 밝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전제가 재수생은 유리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고3 입시 재수생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 역시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대교협과 협의한다고 밝혔는데 정작 대교협은 모르는데요. 저희는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얘기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교육부와 논의한 것 전혀 없다. 그러면서 또 이런 분석이죠. 고3을 배려한다면 이건 또 오히려 재수생이 불리하는 거다. 무슨 기준으로 분리와 유분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냐. 대학을 보고 어떻게 그러면 대책을 세우라는 거냐. 이런 또 얘기입니다. 지금요. 내용 보면. 이런 지적이 나와요. 고3을 배려한다고 하면 역으로 재수생이 분리할 수 있는데 장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의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교육부의 입장은 사실 이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 난이도 조절을 좀 고3 학생들 위해 좀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런 입장이었어요. 난이도 조정이나 대학 입시 관련된 것은 지난 4월 발표에 전혀 변함이 없다. 그대로 간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불현듯 고3 배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이 좀 있는데요. 여러 교육과 관련된 영상을 여러 인물들이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의 특성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이고 불확실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제도 틀 내에서의 가능한 선택지라는 면에서 저는 이제 수능 한 달 연기까지도 이제 가능하고 저는 그런 가능성 열려 있다고 봐요. 난이도 조정이라든지 대학 입시와 관련된 것은 지난 4월에 발표된 거에서 지금 변함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난이도를 낮춘다, 쉽게 한다고 해서 꼭 현재 고3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유은혜 장관의 얘기는요, 윤기찬 변호사. 고3들이 평가에서, 그러니까 대입평가에서, 대학들의 평가겠죠?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걸 협의하겠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한 건데, 고3을 배려하면 재수생은 무슨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재수생도 다 천차만별인데 이걸 어떻게 기준을 삼을 것이냐,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입시를 위해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따라갔다라고 하는 친구들, 의 경우에는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원을 다 다니고 있고 그 고3과 재수생 중에 재수생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가 돼요. 이 사태 이전에도 한 해를 더 공부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학교 수업에 엉매이지 않고 본인이 이제 취약 과목 위주로 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현 고3과 재수생 둘 놓고 코로나 사태로 고3이 더 불리하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억측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학원을 다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또 선행학습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 평가는 좀 어렵고 오히려 저는 특성화고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마이스터 교류나 취업 때문에 사실 학교 늦게 온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취업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교육부 장관이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재수생과 고3을 놓고 일반적으로 누가 불리하다 유리하다고 일반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유은혜 부총리가 이런 걸 하겠다는 건 유의미하다고 봐요. 여러 군데와 협의를 해서 보다 불이익이 없는 방법들을 그리고 그 불이익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좀 먼저 협의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대교협이 이런 것들을 논의도 해보기 전에 이거는 부적절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대기업의 입장에 대한 약간 지적을 해주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데 서로 협력을 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어떤 피해를 줄이는 어떤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당신이 다 정답을 내놔라 해놓고서 그걸 비난만 하거나 비판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현실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입안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감사도 해봤지만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이해관계자,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최대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빨리 들어서 정말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의 비중을 좀 더 높인다거나 아니면 입학사정관제를 좀 더 비중을 높여가지고 대학의 자율성을 좀 더 높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도 보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재수생, 고3 이런 쪽에 실제의 상황 같은 걸 듣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지열 변호사, 대기업 측 입장은 아마 대학 측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입시와 관련된 걸 뭔가 변경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있다는 걸 또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요. 대기업 측은요. 근데 이제 당장 변경하라는 것 더하기 그게 이런 게 지금 대학 입시가 예전처럼 수능 하나 봐가지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않죠. 뭐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수시 같은 경우 반영하는 서류 같은 것들도 있고 당장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13일 날 등교를 했으면 14일 날 전국 모의고사 치고 그거 반영해서 성적 비교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영해야 되는 기준 같은 거, 반영해야 되는 항목 같은 거 정도를 미세 조정은 각 대학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이 우리는 들은 바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장관은 언론을 향해서 앞으로 기업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1년도 공부를 더 잘한 많이 한 재수생들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교육부 나름으로 대학 나름으로도 그렇더라도 대학의 목적도 뭐 단순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수한 학생들을 같이 뽑는 거니까 예년에 비해서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그 우수한 학생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도 있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수능이 2주가 연기가 됐는데 아예 한 달을 연기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제안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으네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경제 관련해서 논란입니다. 트럼프 입김의 대만 TSMC 반도체 회사입니다. 화웨이 중국 기업입니다. 화웨이에 더 이상 반도체 안 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만 기업, 중국 화웨이, 그리고 미국의 요구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복잡하게 가고 있죠. 미중이 기술 신냉전에 접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미국의 공장 건설 발표 사흘 만에 신규 수주 중단 전격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 TSMC가 미국 쪽 입장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중국이 별로 안 좋겠죠. 여기 보면 중국 공정 경쟁을 파괴했다 이런 맹비난을 하고 있고요. 화웨이 우리에 대한 공격이다. 전 세계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 기술을 놓고 반도체를 놓고 새로운 냉전 체제에 접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해 TSMC 이익이 중국 비율이 굉장히 크죠. 근데 미국이 압도적이군요. 여기 말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그런데요, 올해는 도통 여왕 같지 않습니다. 갑자기 더워지더니 돌연 기온이 뚝 떨어지고 폭우도 옵니다.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팔로가 막혀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이 냉해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만큼은요, 제발 빨리 좀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봅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